can't believe I got you all to myself now. I don't get intimidated, girl, I celebrate it. So go ahead and make it, yeah. 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1930년대와 40년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민족을 말살하고 전쟁으로 내몰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배우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또 답답한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한번 내용을 진행해 보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탈하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들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참기지로 만들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병참기지가 과연 뭐냐. 예, 무기공장, 무기보관소, 이런 식으로도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자, 일단은 병참의 단어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병은 군사, 무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참은 어딘가에 머무르고 가는 곳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참기지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군사작전에 필요한 인원, 싸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자, 그리고 물자를 관리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자, 근데 한국을 병참기지로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한반도를 군사 물자 그리고 인원을 관리하는 기지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화 시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를. 자, 왜 하필 한국이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바로 나오겠죠. 자, 한반도를 군사 기지로 하는 거에 대한 배경. 예, 엄청 이 깊은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1929년경 미국에서는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였죠. 바로 미국의 경제가 대환장, 미치고 펄쩍 뛰는 파티가 일어난다고 하는 뜻인 거죠. 자, 대공황이 또 뭔지 알아봐야겠네요. 자, 여러 이유. 이 원인이 정말 다양하게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불경기라고 하죠. 미국에서. 자, 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대공황이에요. 자, 이러한 대공황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침내 이 대공황은 지구 반대편인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구직을 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정말 무언가를 이렇게 간신히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일본에 펼쳐지게 되는 거였죠. 자, 마침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본은 한 가지 결심을 해결하게 됩니다. 예,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결심을 하는 거였죠. 바로 뭐냐? 예, 침략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였죠. 침략. 바로 뭐냐?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지역의 자원을 약탈하고요. 그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사용하면서 일본 경제를 회복하려고 했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침략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침략? 예, 이런 질문 또한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니 근데 이미 일본은 조선을 지배해서 지배를 했는데, 침략해서 지배했는데 과연 또 어디를 침략하냐? 예, 일본의 목표는 한반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뭐냐? 중국을 지배하고 침략하려고 했던 거였죠. 자, 그래서요,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1931년에는 이 한반도 위에 있는 만주를 침략을 합니다. 이것을 만주사변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 일대 있죠? 이 해안가 일대를 해가지고 이 점령을 해 나가는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중국 이 본토로 일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전쟁 지역을 확보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
1941년부터 45년까지 태평양 일대의 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미국과 상대하면서 일으키게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사진 있죠? 여기는 바로 진주만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근에 이제 바다 근처에 이 진주만 해역에 이 미국의 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자, 일본의 자살 특공 부대가 이제 이렇게 진주만의 비행기로 스스로가 격추시키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마침내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중국을 침략하고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한반도를 바로 병참 기지화로 만든 겁니다. 왜냐? 한반도에 군사시설을 만들면 나름대로 중국으로 침략하기는 너무 쉬우니까 때문이죠. 자,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쉬운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략 때문에 병참기지화를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각 지역에는요, 이 화학공장, 그리고 금속공장 등 이러한 이제 무기와 관련된 공장을 건설하고요. 자, 그리고 시멘트, 고무 등등등 하는 지하 자원의 생산을 늘리게 되었죠. 예, 한반도 전체에 이제 공장을 또 세우게 되는 거였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병참 기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공장을 세우게 됐거든요. 자, 하지만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자, 이 한반도를 북부하고 남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북부 지역에 보면은 조금 더 많은 이러한 지하 자원들, 그리고 공업 도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바로 이 공업 생산 라인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남쪽보다는 이 북쪽에 더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공업지대 같은 경우에는 북부에 좀 더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요, 지역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1945년 해방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지역적 불균형. 자,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봤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병참기지와 그 다음으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부터 일제는 한국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족의 정신을 아예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였죠. 왜 말살시키려고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살시키려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위해서 말이죠. 자, 여기에서 황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바로 황제의 나라, 일본을 뜻해요. 자, 그리고 신민은 바로 뭐냐? 신하로서의 백성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황국 신민화 정책은 일본 천황, 황제 폐하의 백성으로 이런 한국인들을 개조시키자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황국 신민화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정책입니다. 자, 왜 실시를 하냐? 자,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을 전쟁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평 불만 없이 이들을 그냥 순순히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자,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는 한번 구체적으로 이 황국 신민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내선일체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내선일체가 바로 뭐냐? 이 내륙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 조선하고 일본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아무래도 여기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는 쪽이 바로 일본이고요. 자,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일본이 뒤에 뒤따라오는 조선을 끌고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를 시킨다는 거죠. 자, 조선인은 이제 일본인이나 마찬가지문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내선일체를 위해서 일본어 교육 또한 강화시키는 게 바로 이러한 정책이에요. 자, 동화시키고 교육을 하는 거, 바로 이게 바로 내선일체의 하나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선일체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 신사참배예요. 일본의 신사, 그리고 여기 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들이죠. 자, 일본에는 전통신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일본의 전통신을 모시는 이 신사에, 이 신사를 조선 각지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정한 기간 따라 참배할 수 있도록 그 신사에 방문해서 절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신사 참배였죠. 자, 굳이 일본의 신의 조선인들을 절하게 만드는 거였죠. 왜냐? 이 조선인들의 정신을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였죠. 네. 뭐 반발한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자, 반대로 또한 이제 반대가 아니죠. 자, 황국신민서사 또한 암송을 합니다. 자, 일종의 이 황국신민서사는 뭐냐? 국민으로서의 맹세입니다. 뭐 비슷한 거는 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국기에 대한 뭐 경례, 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조선 총독은 조선인들도 황국의 신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요. 이에 친일파들이 나서서 황국 신민사사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이죠. 우리들은 뭐 신민이고 천황폐하한테 충의를 다하겠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계속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황국 신민서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강제로 절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있는 쪽으로 강제로 일정 시간마다 이제 절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절을 하는 거 이쪽으로. 네. 자,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을 금지시킵니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인들은 원래 갈등이 많다,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발전이 없는 민족이야. 그래서 오직 일본만이 한국의 갈등을 해결시켜서 발전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였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으면 아, 우리는 진짜 바보들이야, 답답해, 이런 식으로 패배의식에 찌들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일본이 원하게 되는 거였죠. 그런 역사 왜곡과 교육을 금지시킨다는 거. 자, 그리고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게 됩니다. 자, 일본어 무조건 사용해라. 그리고 한글 신문과 잡지 또한 이제 없애버리는 거였죠. 예. 자,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기관, 예, 공공기관에서 오로지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는 무조건 일본어만 사용하고 쉬는 시간에도 일본어, 점심시간에도 일본어, 상담할 때도 일본어인 거죠. 자, 그리고 한글로 된 출판물을 아예 발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발행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본어만 볼 수 있도록 했던 거였죠. 자, 그리고 창씨 개명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일본어로 된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김효준, 뭐 혹은 뭐 이세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 한글 이름을 한자로 바꿔서 일본어로 변환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예 일본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게 하는 거였죠. 자, 개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왜 우리가 굳이 한국 사람인데 왜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은 일본 정부에서는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민족말살 정책 이어서요. 자,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탈하다, 다 빼앗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으로 수탈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수탈은 빼앗다라는 뜻이죠. 자,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뭐냐? 바로 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일제는 수탈을 하기 위해서 조선을 합법적으로 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국가총동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1930년대 들어서요, 일제는 전쟁 체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에 중국 본토로 이제 침입한 전쟁인 중일전쟁, 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벌인 전쟁인 태평양 전쟁 등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전쟁 무기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전쟁에 동원될 군인 혹은 뭐 여러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요,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족한 전쟁 물자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자,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총동원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노동력 수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지원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할 군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선인들을 지원을 받는 제도예요. 예. 야, 니네들 지원해. 야, 천황폐하를 위해서 하는 이 전쟁 너희들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우리는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일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강제적인 성격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좀 더 발전된 케이스,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인으로 만들어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특히 이 친일파,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조선인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쟁에 나갈 것을 독려하고 강요하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후엔 더 나아가서요,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전쟁에 필요한 인원들이 이 지원병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병사로 징집해가지고 전쟁터로 보내는 제도였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가서요,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리고 병력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 노동력과 관련해서요, 국민징용령을 발표합니다. 자, 이 국민징용령은 바로 뭐냐? 조선인들을 강제적으로 노동력으로 쓰는 명령이 바로 국민징용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군함도, 여러분들 영화도 본 적 있겠죠? 이런 군함도와 같은 석탄을 캐기 위한 어떠한 임시로 만들어진 이 섬에서 강제적으로 이 조선 사람들, 한국인들을 노동 인력으로 동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광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석탄을 캐기도 하는데요. 자, 잘못하다가는 이제 광산이 무너져서 억울하게 죽기도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정말 열악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왔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기도 하겠고 가고 싶기도 하겠죠. 고향으로요. 자,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 이제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였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자, 원래 이 일제는 일본에서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월급을 후하게 주겠다. 이런 말들을 조선 여성들한테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돈이 필요한 여성들은 이 말에 꿰어서 강제 노동을 당하게 되는 거였죠. 생각보다 이 공부를 시켜주는 것보다 이제 강제 노동을 더 시키려고 했고요. 페이크였죠. 자, 또한 일본군 위안부도 이제 일본군이 바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로 끌려와서요, 일본군의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점점 많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게 되고요. 일본은 아직도 완벽하게 사과를 하고 있진 않은 상황이죠. 올해 나이 92세, 이름은 김복동, 피해자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서 전혀 강제 모집이라 각 군 면마다 몇십 명씩 모집을 하라. 만약에 거역하는 날이면은 일본을 거역한다 해서 조선에서 살지 못하고 전 재산 몰수하고 다른 데로 추방시킨다. 내 나이가 만으로는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살이었었는데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겠지요. 공장이라 하는데 뭐 죽기 하겠나 하고서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군에 상대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근거의 목숨만 살아서 집에 오니까 나이 22살이라 하더라고요. 8년이라 하는 세월로 암흑 속에서 근거의 목숨만 살아 돌아온 우리들이 일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만은도 자기네들이 한 짓이 아니다. 돈 벌이러 갔다. 민간인이 한 짓이다. 아직까지도 일본이 한 번도 사죄한 적 없어.
역사를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소녀상을 설립했고, 앞으로 후손들이 자라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있었구나 하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치아라 달아야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지 시대인 줄 아는 모양이지요. 우리들이 한 짓이니까 모든 것을 할머니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 일본 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이 죽기 전에 사죄 받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물자 수탈도 있어요. 자, 전쟁에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기에는 꽤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식량에 대해서도 이제 수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식량 공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공으로 내자. 이게 바로 공출제인데요. 전쟁터에 군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는 쌀과 잡곡을 걷어가는 양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가져가게 되는 거였죠. 자, 결국 먹는 것에 대해서는요, 한국 사람들 정말 먹을 것도 없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 불평불만이 어마무시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식량 공출제로 인해서 일제가 싹 다 가져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결국 그 각 집에서는요,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일제가 실시한 정책은 바로 뭐냐?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고 식량을 일정 부분만 조그맣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나눠주기도 했지만 결국 걷어간 거는 훨씬 더 많고 나눠주는 건 정말 적었겠죠. 나쁜 일본. 자, 식량뿐만이 아니라요, 또 전쟁 물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철과 같은 금속, 아무래도 이제 총기류, 그리고 전차, 그리고 전투기 등등 다 이 단단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철과 같은 금속 과연 어떻게 하냐? 자, 바로 금속 또한 공출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양을 또 각 지역별로 설정을 해서 할당량을 채우고는 걷어가게 되었죠. 자, 여기 사진 보면은 이 어마무시한 이 집안 생활 가전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놋그릇, 그리고 수저, 그리고 철제, 어떤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걷어가는 게 바로 금속 공출이었죠. 사람들, 결국에는 금속류 없어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겠죠. 일제는 다 털어가서 다 녹여버려서 무기로 만들었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일제의 1930년대와 40년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점점 노골적으로 많은 것들을 털어가는 그 일제의 모습 앞에서 정말 많은 우리의 이 조상들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조금 체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일단 이 수행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 안내할 수 있는 영상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그렇게 수행평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또한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역사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안녕.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